자, 이번에 2010년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10년도 문제 1번. 상담의 언어적 기법 중 직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는 겁니다. 옳은 것만, 직면만 설명하고 갈게요. 직면은 집단원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되고 앞뒤 말이 불일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러한 모순점을 집단 상담자가 말로 드러내어주는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 다이어트 중이야. 나 다이어트 중이거든. 나 요즘에 다이어트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직면에 쓰여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다이어트 중이야 하면서 야, 치킨 먹을래? 치킨 시킬까? 나 지금 치킨 시키고 있는데. 그럼 친구가 너 요즘 다이어트 중이다 하지 않았어? 나 다이어트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담자가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왜 이렇게 뭘 많이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재미로 직면을 얘기 드린 거고, 또 어떤 직면이 있겠어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가 되면은, 이제 친구랑 싸웠어. 화해를 시킵니다. 상담자가 화해를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영희도 철수 용서해 주는 거니? 그러면, 응, 용서해요. 철수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주먹을 꽉 쥐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담자 뭐예요? 영희는 철수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이를 꽉 물고 주먹을 꽉 쥐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직면 어떤 게 있겠어요? 이런 것도 있겠죠. 선생님, 저 서울대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게임을 합니다. 야, 거기 공격하면서 이제 상담자가 물어보면 뭐예요? 저 서울대 가려고요. 그러면 상담자가 넌 근데 공부 열심히, 이건 말과 행동이구나. 어떤 게 있겠어요? 또 앞뒤가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저는 어릴 때 괴롭혔던 우리 오빠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집에 가면 진짜 이 오빠 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 아까는 너 오빠를 용서하고 잘해준다지 않았니? 그러면은 맞아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하면서 모순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머지 모순은 설명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직면이랑 또 해석, 이거 한때 답으로 나왔었는데 직면과 해석은 어딘가 있을 텐데 직면과 해석은 언제 해줘요? 직면과 해석 이 두 마리는 꼭 상담의 중기가 넘어서 서로 상담자가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시기가 적절할 때 이제 내담자가 내가 좀 이제 좀 약간 직구 돌려도 직구 던져도 직구 받아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야구할 때도 공을 아기한테 줄 때는 이렇게 받아 하면서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쵸? 근데 좀 이제 서로 야구 선수끼리 만나면은 이제 직구로 던집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해석과 직면은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될 때 하는 것이 직면과 해석이 되겠고 자, 답은 기읍 내담자의 대화 속에 숨어있는 모순들을 드러내요. 자, 다이어트 중인데 막 먹고 있어요. 그렇죠?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먹고 있습니다. 모순점을 드러내서 새로운 통찰과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요. 리을에 내담자의 언어적 진술과 비언어적 진술, 이제 신체 언어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또는 언어적 진술들 간의 불일치. 오빠 앞으로 잘해주고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놓고선 집에 가면서 오빠 이 새끼 두고 봐라 진짜 이러면서 집에 가는 거죠. 언어적 진술들 간에 불일치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러한 이런 부분들을 진술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2010년에 13번 전문상담 교사의 행동 중 상담 윤리에 합당한 것은 1번 다 틀린 거니까 합당한 것만 맞고 나머지는 제가 틀린 답은 여러분 기억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맞는 것만 읽을게요. 자, 이중관계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떻게 해요? 제가 상담자인데 내담자 어머니한테 제가 맨날 물건을 싸게 사는 구매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중관계 구매자 판매자 제가 구매자고 상담자가 구매자고 그 내담자 어머니가 판매자면 안 되죠. 이런 이중관계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 관심으로 인한 마찰은 비윤리적 상담자 행동에 해당되고요. 이번에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고 학교 적응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투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3번에 학회에 발표할 때에는
내담자에게 동의를 받고 심지어 학회 발표할 때는 내담자에게 동의 받아도 내담자가 만약에 철수면은 0이란 이름으로 다 바꿔서 절대 그 사람 철수인지를 모르게끔 만들어서 학회 발표해야 됩니다. 4번은 맞는 말로 뭐예요? 힘들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명돼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면담 동의를 통해 이제 학부모 면담도 하고요. 담임 선생님에게도 알리고요. 외부 전문가 개입도 의뢰를 합니다. 5번에 이중관계 역시 이중관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제가 만든 화살표 뒤에 걸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 건 틀린 말이니까 굳이 우리 작업 기억에 구겨 넣지 마세요. 14번. 다음은 전문상담 교사인 김 교사가 영주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료 슈퍼비전을 받는 과정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이 기초하고 있는 상담 이론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자, 기역은 현재 영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 고민이 해소되면 학습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자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뭐예요?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자. 미해결 과제가 지금 뭐예요?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가 고민이 해소가 되면 또 학습에 대한 자각, 알아차리기가 똑같은 말로 자각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알아차리기와 미해결 과제 해소가 개수탈트 상담에 해당되겠고요. 니은. 제 생각에는 영주가 책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SOR에서 S가 스티뮬러스, O가 오르가니즘, 유기체, 그 다음 R이 리스폰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스티뮬러스가 부모님,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책상에 앉아있을 때 어이구 잘한다 하고 칭찬을 해주면 강화가 되겠죠. 강화가 되면 더 많은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들이 강화를 해주냐 아니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귿의 영주는 형제자매와 비교했을 때 공부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형제자매와 비교했대요. 그래서 형제자매와 비교하려면 아까 요게 제가 하려고 적었던 건데 답은 개인 심리 상담 되겠죠. 왜? 아들러의 상담 과정의 관생 통제. 관생 통제. 요 통찰은 자기 이해로 써주셔도 되겠고요. 여기가 재정량, 리오리엔테이션. 여기가 생활양식 분석, 생활양식 탐색. 여기가 관계 수립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들이 4가지 이상 외워야 돼요. 4가지 이상. 그래서 제가 만들다가 이름이 나왔어요. 4가지. 초가에서 일하는 기생. 초가에서 일하는 기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동기 탐색. 그 다음에 여기가 가족구도 탐색. 같은 말로 출생순위 분석, 출생순위 탐색. 그 다음에 여기가 기본적 오류 탐색. 생활양식 탐색. 아이고 발 아파. 그래서 가족구도 탐색, 출생순위 탐색, 형제자매 얘기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와 비교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바로 개인심리상담에 해당되는 요 생활양식 탐색에 해당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디션 달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빈칸해서 설마 또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볼게요. 자, 첫 번째, 내담자의 요구를 파악하고요. 두 번째, 사이버 상담입니다. 사이버 상담에 이메일 및 게시판 상담이에요. 두 번째, 제목을 정하고 세 번째, 맞이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소 문제 명료화하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내담자의 감정 지지하기, 그 다음에 상담 목표 설정하기, 격려하기, 추수 상담 가능성 열어놓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는 걸로 할게요. 옛날에 진짜 오지선 때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자, 26번. 정신역동적 치료 집단의 과정에 대한 다음을 설명해서 가, 다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로 묶인 겁니다.
요것도 사실 오지선다 때 풀 수 있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서술형으로 답을 적기에는 글쎄요, 얼만큼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요거 오지선다 때 약간 제껴가면서 푸는 문제였어요. 집단 내의 전이는 전치와 외제와 전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치는 초기 아동기 기억, 환상 또는 이미지가 현재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 이제 보기 중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억압, 재경험. 자, 재경험이겠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프로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어릴 때 6세 이전에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이 멍충아 이렇게 되면 6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멍충이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멍충이 얘기 듣는 그런 행동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경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멍충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생님도 어이구 이 멍충이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재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경험되지만 자아 기능들과 자기 표상들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외제와 전이는 구조들과 자기 대상 사이의 분화가 발달하기 이전에 정신작용에서 유래하는데 이때 집단 구성원은 자신의 자기 측면들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왜곡된 상호작용을 관찰하면 첫째, 치료자는 자신의 역전이 반응을 검토하여 이 반응이 치료적 틀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인식을 집단의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치료적 틀을 명료화하는 것이 그 집단이 그 사건에 대한 자체의 무의식적 반응에 대해 작업하게 가능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이 문장들이 좀 다들 이상해요. 그쵸? 아무리 기출문제라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쵸? 둘째, 치료자와 집단은 상호작용의 세부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 투사적 동일시 과정에서 구성원 각자가 담당하는 역할들을 명료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문장들은 우리 머릿속에 작업 기억에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될 문장들인데 안 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까 봐 한 거지 전 이 문장들 절대 머리에 넣지 말기를 추천합니다. 넘어갈게요.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 오지선다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9번에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영수의 담임교사인 최교사에게 자문하는 과정입니다. 윗줄 친 김교사의 반응, 기역, 니은이 기초하고 있는 상담 이론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다 읽지 않을게요. 기역, 영수가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학생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으로 선생님을 대하는 경우가 흔히 있더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어릴 때 6세 이전에 아이고 이 멍충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이고 이 멍충이야 얘기를 들을 행동을 한다는 거죠. 계속 아까 여기 나왔던 재경험을 하는 거죠. 아빠 엄마한테 당했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재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신 분석이 되겠고요. 또 그냥 제가 지금 상담 문제 영역에 나온 건데 시험 문제 중에 기출 중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엄마가 어릴 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이 때 선생님들을 만나면 미워. 왜 미워? 6세 이전에 엄마가 엄마 가지마 이랬는데 6세 이전에 엄마가 미안해. 난 너네 아빠 너무 싫어. 넌 너네 아빠랑 살아 하면서 엄마는 살러 가야겠어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 6세 이전의 기억에 엄마는 나를 버렸어. 자기 혼자 살려고. 라고 해서 이제 엄마 그때 나를 떼어버릴 때 엄마의 나이 또래 여자들을 보면은 저 여자도 사람 버리고 갈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싫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아버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느꼈던 그 감정을 아빠한테 분노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 아빠랑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한테도 권위에 막 대드는 거죠. 싫어요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정신분석이 되겠습니다. 니은 요것도 진짜 오지선다니까 문제 풀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우리 그냥 미안한데 틀립시다. 이 세상에 만점 없어요. 전문상담교사가 생긴 이후로 만점도 없고 심지어 5점 안으로 틀린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75점 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마음 가뿐하게 이런 건 틀립시다. 영수가 졸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죠? 영수에 대한 느낌이 영수를 깨우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선생님이 영수를 깨운 행동이 선생님에 대한 영수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라고 해서 오지선다 때에는 자, 정신분석 1, 2가 맞으니까 개인 심리 상담이랑 인간주의 상담 3, 4, 5를 제끼면 1, 2 중에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럼 현실 치료인가 교류 분석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답은 일단 1번 교류 분석이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만 제가 게임을 넣어놨죠. 교류 분석 번의 게임입니다. 게임이 자 애누리에서 과소평가에서 시작되는 게임은 그래서 가장 흔한 예가 뭐예요? 선생님이 오늘 제가 상담교사 제가 담임 선생님이에요. 제가 오늘 저 남자친구도 없지만 어쨌든 남편이랑 집에서 싸워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 녀석이 내가 어제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놨어. 우리 같이 공동으로 가사분담하기로 했으면서 나한테 몰빵으로 다 청소랑 이런 걸 했단 말이지. 두고 보자 진짜. 이러면서 열받아서 제가 아침에 싸운 걸로 이제 활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철수한테 미안한데 철수가 지각을 했어. 그래서 오늘 진짜 짜증나는데 철수까지 지각했네. 야 철수 앉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지각한 걸로 저의 용어로서 지랄할 수 없었어. 그래서 철수 앉아. 뒤에 손 들고 있어. 네, 철수가 이렇게 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좀 이따 철수가 뭔가 수업 시간에 우당탕탕 해가지고 수업 흐름이 끊겼어요. 집중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야 내가 너 가만히 있으라겠지. 아침에 지각하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또 또 철수가 급식판을 엎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이 철수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예요? 애누리 과소평가에서 시작되는 철수 녀석 또 지각했어. 저 녀석 맨날 지각해. 일단 애를 한번 깎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게임은 먼저 상대를 애누리 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그레이 스탬프 그레이 스탬프가 불쾌 감정 비축이에요. 철수 녀석 오늘 지각해. 이렇게 또 이제 불쾌 감정 비축했습니다. 이후 불만은 점차 증대되면서 나중에 집중 잘 되고 있는데 책상 엎었어. 야 조용히 하라고 수업 시간에 하면서 이제 어떻게 또 이제 그레이 스탬프가 비축이 되죠. 이자가 붙어요. 이제 이자가 붙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수업 시간에 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방아쇠를 잡고 나중에 급식판 엎을 때 조준해서 야이 뾰로롱아 하면서 야이 삐 하면서 막 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폭발시키게 되는 생활 자세를 확인하면서 청산 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가 졸고 있을 때 어떤 느낌? 짜증난다. 쟤 졸지 말지. 그쵸? 그 다음에 영수에 대한 느낌이 영수를 깨우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또 선생님이 영수를 깨우는 행동이 또 선생님에 대한 영수의 감정. 영수는 또 진짜 선생님 오늘 표정 보니까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왔나 본데 나한테 지랄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나한테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한다. 감정 게임을 한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술게임 이런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가 아니면은 엄청 맞추기 힘들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거 합격률 이 문제만 난이도율 엄청 높았습니다. 네, 정답률이 엄청 낮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다가 찍었죠. 그렇죠? 자, 2010년 30번에 그보들의 돈으로 여러 차례 훔친 철수를 상담할 때 아들러의 인간의 정신생활은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우선 다룰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상담교사니까 가장 적절한 것만 답을 보고 나머지는 머릿속에 넣지 맙시다. 자, 답은 2번. 요거는 뭐냐면은 김 교사는 어디에 쓰려고 훔쳤는지 물었고 철수는 친구들 오락비를 대주어야 자신이 짱으로 여긴다고 대답했다. 철수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안적인 방법. 짱이 되려고 오락비를 대준 거죠. 그러면 아들러에선 이걸 뭐라고 한다? 가상적 최종 목적론, 허구적 최종 목적론. 가상이나 허구나 그 영어로 픽셔널이기 때문에 가상적 최종 목적론이든지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든지 목적이 뭐예요? 리더십을 갖고 짱이 되고 싶어서 무슨 방법을 썼다? 오락비를 대줬다. 답은 2번. 2010년에 40번. 다음은 전문 상담 교사인 박 교사가 강미에 대한 상담 기법을 구성하기 위해 동료 슈퍼비전을 받는 과정입니다. 전문 상담 교사가 제안한 기법 기역, 니은, 디귿의 명칭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만 볼게요. 기역, 이런 말을 되뇌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충동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다. 나는 시비 걸기 충동이나 가해 충동에게 지지 않겠다. 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되뇌임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분간 강미에게 버티림이 돼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역은 의지의 암시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밑에 칸을 보시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호소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에서 호소기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지의 암시훈련 방금 말한 거고요. 이 호소기법 중에 두 번째가 자율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훈련은 준비 단계, 의지의 형성 단계, 종결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실존에서는 의지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의지, 의미, 의미, 의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형성 단계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게 자율훈련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추 누르기는 여러분 알겠지만 불쾌감정, 유쾌감정 단추를 누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내 스스로가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단추 누르기 기법이 되겠고요. 이제 버텨주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상담자가 내가 너와 함께 이 고통을 체험하고 있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버텨주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홀딩. 타이탄이 생각해 보세요.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얼음 위에서. 둘이 같이 손 잡고 있어. 난 너 안 놓아. 그쵸? 난 너 안 놓아. 내가 놓으면 넌 물 아래로 떨어질 거니까 난 너를 안 놓아. 날 믿어. 날 잡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버텨주기 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1번. 요것도 이제 논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읽어야 되겠네요. 준서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처음으로 전문상담교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정선생님은 새로 부임한 전문상담교사를 전교생에게 소개하면서 고민이 있으면 누구든지 상담실을 방문하도록 권유했고요. 평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었던 준서는 교정선생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상담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준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했어요. 자, 호소 문제. 준서가 말하는 호소 문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공부가 잘 안 되고 집중할 수 없다.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서 화를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고 가족관계는 일남 이녀 중 막내. 부모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고 지나치게 엄격한 권위적 방식으로 양육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으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였고 아들에게도 이런 특성을 강요했습니다. 자, 호소 문제의 배경을 볼게요. 준서의 누나들은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아 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준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누나들과 비교되면서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의 자기 개방을 하자면 우리 언니는 집에서 되게 똑똑했고 전 집에서 사실 그 멍충이를 담당했어요. 다행히 우리 엄마 아빠가 멍충이라고 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언니에 비해서 제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쵸? 괜찮아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죠. 그쵸? 어쨌든 언니는 언니대로 잘 살고 있고 마음에 약간 동감이 되네요. 누나들과 비교되면서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나도 그랬어. 더욱이 아버지에게 강요받은 완벽주의적 특성이 내재화되었고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받아서 완벽주의적 특성이 내재화됐네요. 이러한 특성은 준서가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준서는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정작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게 되면 스스로 한심한 아이라고 비하하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요걸 제가 기출을 그대로 따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준서는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정작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게 되면 준서의 어려움을 외면하게 되면 스스로를 한심한 아이, 이제 준서가 스스로를 한심한 아이라고 비하하면서 친구들과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까? 자기를 한심한 아이라고 보는 거네요. 준서는 아무리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슬프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를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서는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강요가 내면화되어 분노를 눌러 사귀는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준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아이로 알려져 있고 준서는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사람이라는 생각에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자, 준서의 강점은 준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또한 누나들처럼 공부를 잘해서 언젠가 좋은 대학도 가고 자신의 꿈인 훌륭한 공학기술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합니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 지적 열등감, 제가 그걸 석사 때 썼죠. 에세이에 이제 교수님이 에세이 내주면 나의 열등감을 적으로 아들러 학파를 배울 때 제가 썼어요. 지적 열등감으로 인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까지 오고 박사도 가고 싶다 이렇게 적었죠, 그렇죠? 나랑 비슷하네요. 물론 석사고 나니까 박사는 진짜 하기 싫어서 한 4년간 피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상담 사례에서 제시된 내담자의 정보를 토대로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과 정신분석학의 방어기제를 중심으로 준서의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반두라의 자기효능과 정신분석의 방어기제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정신분석의 방어기제 첫 번째,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대성할 거라는 거, 여러분이 대성하는 거를 제가 설정하고 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대리경험, 여기가 수행성취, 여기가 언어적 설득, 여기가 정서적 각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각성 앞에서는 각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낮은 정서적 각성이고요. 같은 말로는 낮은 불안, 편안한 마음에서 낮은 불안, 편안한 마음에 살아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러니까 예시를 안 들어드린 게 있는데 요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불임 부부가 5년 동안, 8년 동안 시험관 합니다. 그래서 시험관 결과 나오기 전에는 막 떠올려요. 이번에 제발 돼야 될 텐데, 그쵸? 이번에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8년은 시험관 했는데도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제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을 받죠. 그러면, 여보, 입양 받아서 우리 자식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임신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입양 받으면 입양 후에 바로 임신이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입양해서 이제, 여보,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아기가 있잖아요. 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마음이 편해지면 임신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불안, 마음이 편하면 뭘 하든 잘 된다. 그래서 요게 자기효능감의 대성 설정, 대성이 된다는 설정이겠죠. 그래서 대는 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준서의 경우 수행성취에서 과거 수행성취가 뛰어난 적이 없고 과거에 공부를 잘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누나들과 비교를 당해서 대리경험도 대리경험도 없어요. 왜냐? 대리경험은 모델이 나랑 비슷해야 돼. 그래서 모델이 가장 비슷하려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성별이 비슷해야 돼. 근데 지금 누나니까 준서는 남, 누나는 여, 성별 비슷 노. 연령도 원래 나랑 같은 연령이면 좋겠어. 근데 누나들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죠. 등등등. 대리 경험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렇죠? 누나랑 성별부터 달라서 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어적 설득. 아무도 가족 중에 준서에게 아니야. 준서도 대성할 수 있어. 나중에 넌 대성할 수 있어. 대기만 성형이 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 부모님들이. 누나도 안 해줬어. 그 다음에 낮은 정서적 각성. 언제나 불안해. 맨날 누나들한테 비교당하니까 난 언제쯤 잘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렇죠? 불안해. 편안한 마음이 해야 되는데 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성 설정, 자기효능감 이렇게 써서 넘어가고 자 이제 방어기제 볼게요.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자,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꾸 이제 누나들이랑 비교당해서 이제 뭔가 친구도 없어질 것 같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화도 못 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쓰죠. 준서는 학교의 행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일곤 했는데
그 이후로 준서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아방어 기제 중에 억압을 씁니다. 그래서 억압은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경험, 생각, 감정을 어디로 의식, 내 생각하는 것부터 또 분리해서 어디다 넣는다? 자, 무의식에다가 빡! 자, 내 무의식 여기 있으면 이 밑에 빡 눌러서 억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식으로부터 분리해서 꽝 하고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나 죄의식 또는 자기 비난을 일으키는 기억을 억압하여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준서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게 이 화나는 감정을 어떻게 해요? 뿌악! 억압을 하는 거죠. 여기 바로 억압을 쓴다. 자, 1-2 전무상담교사는 준서를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상담하려고 한다. 백 또는 앨리스의 접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서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과정을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백 또는 앨리스, 인지행동은 백 또는 앨리스, 그 다음에 아주 격가지 쩌리로 마이켄바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여러분 그림이 지겨울 때도 됐는데 앨리스, 백, 비합리적 신념, 백은 자 이제 마그마. 이렇게 하면 너무 화산이죠? 좀 더 삐죽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부글부글 마그마. 그쵸? 부글부글 마그마. 그래서 요게 역기능적. 아까 2009년도 문제에 기출 봤죠? 역기능적 도식, 역기능적 신념. 여기 핵심 신념이라고 쓸 때도 있고. 영어로 스키마. 역기능적 인지도식. 워낙에 많은 단어로 왜 제가 말했죠? 요 스키마란 단어를 어떤 학자는 신념, 어떤 학자는 인지도식 앞에 엮이는 붙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부글부글해서 뿌앙 하고 이제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그쵸? 이 올라오는 과정이 자동적 사고가 되겠죠. 뿡슝뿡슝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비합리적 신념이 사실은 요걸로 갈 수도 있고, 그쵸? 요걸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 둘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간다. 얘기했습니다. 얘는 하나로 얘기할 때는 두 개 했어. 사실 앨리스가 더 좋은 사람이야. 하나로만 설명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위의 내용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준서는부터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준서의 경우에 나는 반드시 아버지처럼 되어야 하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나는 반드시 공부 잘하는 누나들처럼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며 훌륭한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뭐가 있다?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 그래서 준서에게는 합리정서 행동의 상담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문제점을 질문합니다. 제가 중요한 문장부터 쓸게요. 2단계 문제점을 규명합니다. 3단계 부정적 감정을 알아봅니다. 자, 3단계부터 쓸게요. 1, 2번은 그냥 시험에 사실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20단계를 다 적으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단계 다 적으라면 앞에 거 두면은 문제점을 질문하고 규명한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두 개는 어쨌든 안 적을게요. 첫 번째, 부적절한 감정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할게요. 부정적 감정이 생겨요. 감정. 아까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죠. 준서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선행 사건을 알아보는 겁니다. 선행 사건을 찾아내고 평가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1, 2번은 그냥 개인적으로 보세요. 자, 여기가 선행 사건을 알아보는 겁니다. 선행 사건 A죠. 자, A가 액티베이팅 이벤트죠. 어떤 이벤트가 액티베이팅 일어났어.
액티베이팅 이벤트. 그 다음에 B가 belief, 신념이죠. 신념. 근데 이 신념이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그쵸? C가 consequence, 결과죠. 근데 이 결과가 뭐예요? 감정적이라든지 행동적이라든지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액티베이팅 이벤트. 그래서 액티베이팅 선행전의 이벤트 사건. 요게 behavior가 아니라 belief라서 신념. 근데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belief. 그다음에 여기가 consequence, 결과죠. 결과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정서도 나타나고 부정적으로 우울한 거. 그 다음에 부적응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을 쓴다던가 자살을 한다던가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ABCD 이론이 뭐예요? D가 논박을 하는 거죠. E가 이제 효과가 어떻니? 그리고 굳이 나중에 만약에 F를 붙인다고 하면 feeling, 너의 그 기분 좋은 감정, 그 효과를 본 이후에 좋아진 감정은 어떻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행사건, A의 선행사건 A를 찾아내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가 2차적 정서 문제를 규명합니다. 5단계가 좀 뭐 같은 거를 제가 여기다가 적을게요. 뭐 같은 거라는 게 이제 외우기 힘든 거. 2차적 정서 문제를 규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계가 자, B와 C의 연관성을 가르쳐줍니다. B와 C. 비합리적 신념과 결과 우울이라고 할게요. 정서, 부정적 정서, 부정적 해도 부적응적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부정적 해도 되고 부적응적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를 연관성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7단계가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합니다. 7단계가 비합리적 신념 평가. 그 다음에 8단계가 비합리적 신념 체계와 결과를 연관시켜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와 결과. B와 C를 어떻게 해요? 연관시켜서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시킵니다. 그 다음 논박. D. 논박. 그 다음에 10단계, 11단계, 12단계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취업 준비를 오래 했었어요. 실제로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취업 준비 오래 했었는데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고 떨어졌겠죠. 자, 그래서 선행사건은 면접에서 낙방했습니다. 낙방을 하면 나는 우울해졌죠. 그래서 1, 2단계에는 아까 문제점을 질문한 게 1단계, 2단계가 문제점을 규명했습니다. 저 우울해요. 우울증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단계부터 이제 나갑니다. 상담자가 부적절한 부정적 감정을 알아봅니다. 어떤 감정이에요? 너무 우울해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 주요 우울장애 그냥 우울증이라 할게요. 이럴 때는 얘를 그냥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사건 알아봅니다. 왜 이런 우울한 감정을 가졌죠? 라고 이제 상담자가 물어보면
이제 제가 내담자로서 요즘 제가 우울한 이유는 취업 때 면접 가서 계속 낙방하기 때문이에요. 엊그제도 낙방했거든요.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면접 불합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정서 문제 규명이 이제 여기에서 얘를 데리고 오는 2차적 정서 문제, 요 우울을 가지고 있는 우울로 삭하는 그 2차적 정서 문제를 규명을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울해졌을까요? 그 우울한 거의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제가 면접에서 떨어져서 그랬다니까요 하면 이제 말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멍청하거든요. 제가 멍청해서 그래요. 사실 멍청해서 맨날 면접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멍청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나는 멍청하니까. 나는 멍청하니까 얘기하면서 정서가 뭐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요. 난 멍청하다 생각하니까 자 이제 선행사건, 면접에서 불합격하게 되고 난 결과적으로 우울증을 느낀다. 그래서 요걸 평가합니다. 당신이 얼만큼 멍청해요? 얼만큼 멍청해요? 진짜 멍청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진짜 멍청할까요? 아니다. 이게 아니라 비합리적 신념 체계 평가는 그냥 멍청하다는 신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맨날 멍청하다고 생각하니까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면접을 가니까 면접 때에도 제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꾸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BC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너의 문제는 네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그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다. 해서 이제 논박이 뭐예요? 진짜 멍청해요? 정말 반에서 꼴등만 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반의 뒤에 한 명이 있었던 적 없어요? 대학교 졸업을 했잖아요. 그럼 대학교 입학을 했을 텐데 합격을 했던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 졸업까지 했으니까 멍청한 건 아니진 않아요? 논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 12단계가 정말 외우기 끄지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썼던 부분 있죠? 요런 부분들은 놓치기 쉽고 머리에 좀 안 들어올 수 있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학자들이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머리에 들어오기 힘들더라도 내식으로 다 빼고 외우지 말고 요 단계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찾아낸 부분은 절대 잊지 말라고 적어놨고 어려우시더라도 요 12단계 외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기출에서 100도는 앨리스의 접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너가 앨리스 거 12단계 안 외우면 100으로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서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과정을 제시하라 그래서 100으로 쓰든 앨리스를 쓰든 뭐 둘 중에 앨리스를 선택했다고 점수 더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이제 100으로 만약에 답을 썼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준서의 경우부터 볼게요. 준서의 경우. 앞에 부분은 여러분 그냥 그 원래 있는 책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자, 준서의 경우에는 나는 누나들보다 공부를 못하고 아버지처럼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으로 인해서 자 여기에 이러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으로 인해서 인지적 왜곡과 자동적 사고가 유발됩니다. 자동적 사고가 유발이 됩니다. 자, 인지적 왜곡은 우리 여기 100대 배웠습니다. 인지적 왜곡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린 시절 타인으로부터 거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 같은 마음에서 불안해하며 상대의 행동에 예의주시하며 거부의 단서를 찾는데 온갖 노력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멀어져 가고 또 학습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준서에게는 내담자 머릿속에 순간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요 자동적 사고, 그렇죠? 요 자동적 사고를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로 변화시키도록 격려하고
다음으로,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자, 요 뿌리를 뽑아야죠. 그쵸? 그래서 역기능적 인지 오류들을 확인하고, 이 역기능적 신념을 이루는 인지적인 오류들을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부적응적인 인지도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디서 뽐뿌지리와 역기능적, 인지적 오류들이 얘네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박살내려면 이 녀석들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둘 다 박살이 되고 얘네가 없어져야 얘도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네들 박살, 그 다음 얘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들을 수정하면서 부적응적인 인지도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기법에는 역기능적 사고기록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식 대화,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해서 요거를 부셔나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중지, 재귀인, 왜곡 명명 등의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오류를 한번 보러 갈게요. 역기능적인 왜곡, 인지적 왜곡의 종류. 인지적 왜곡이랑 인지적 오류랑 같은 말인데 영어 번역상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한 번만에 박살내기 위해서 2011년 문제 먼저 하나 풀어보고 나중에 다시 2011년부터 정주행할게요. 자, 2011년에 몇 번째냐면 6번. 2011년에 6번. 이제 한번 쭉 가는 겁니다. 2011년에 6번 보시면 백이 제시한 인지적 왜곡 형태 중 가라의 예시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지적 오류 있죠? 자, 그래서 같은 말로 요 오류를 인지적 왜곡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로 써셔도 되고 인지적 왜곡으로 써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교수들이 나는 인지적 오류라고 책에 적을래. 나 어떤 교수들이 난 인지적 왜곡 하기 때문에 오류와 왜곡은 똑같은 말이니까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교수들이 이걸 쓰고 이걸 쓰고 반반씩 쓰니까 여러분이 뭘 답을 써도 무조건 맞아요. 자, 그래서 얘네 때문에 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핵심을 부셔뜨려야 1층을 부셔뜨려야 이 건물의 2층의 자동차 사고도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애들을 이제 보는 것이 2011년에 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먼저 처리하고 다시 갈게요. 자, 인지적 왜곡. 책은 134페이지 펴주세요. 134페이지. 그래서 요거를 시험 칠 때 제일 헷갈리는 거 두 가지가 뭐예요? 임의적 추론이랑 선택적 추상화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제일 먼저 분간을 하고 넘어갈게요. 선택적 추론이랑 선택적 추상화랑 임의적 추론. 먼저 임의적 추론부터 갈게요. 제가 중요 단어를 적겠습니다. 중요 단어. 노란색. 중요 단어. 임의적 추론의 중요 단어. 보시면은 어떠한 결론을 내릴 때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성급히 내려버리는 오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분한 증거,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적절한 증거 없이 충분한 증거, 적절한 증거 없이 최종 결론, 성급 결론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각적인 걸 위해서 충분한 없이 최종 결론, 성급 결론. 참고로 여러분은 둘 중에 땡기는 거 아무거나 외워요. 나 충분 증거 할래. 난 적절한 증거 할래. 나 최종 결론 할래. 나 성급한 결론 할래. 상관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한 단어는 뭐다? 증거가 없이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거는 부수적으로 필요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해주세요. 자, 이제 임의적 추론했죠. 자, 임의적 추론
이랑 헷갈린 녀석이 또 있어요. 왜냐? 얘도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선택적 추상화. 134페이지 보면 선택적 추상화 돼 있죠? 자, 얘 친구 선택적 추상화.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지금 고민 중인데 여기다 씁시다. 선택적 추상화. 자, 선택적 추상화도 결론을 내려. 근데 위에랑 결론 내리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선택적 추상화에서는 단어가 뭐가 나온다? 선택적 추상화, 일단 선택적 추상화 같은 말, 같은 단어 뭐예요? 정신적 여과, 정신적 여과, 선택적 추론, 추상화나 추론이나 추론. 요 추상화 옆에 선택적 추론, 정신적 여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녀석입니다. 자, 얘는 어떤 단어가 나온다? 부분적 세부사항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 부분 세부사항을 여기 아까 근거 있죠? 근거 근거로 여기 증거라 돼 있네. 근거 근거 여기도 증거 근거 여기도 증거나 근거나 똑같아요. 자, 여기는 부분 세부적인 근거로 뭐 한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결론이다? 얘는 어떤 결론이다? 전체 결론을 내립니다. 얘는 증거 없이 최종 결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증거 없이 살인, 유죄, 띵띵띵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증거 없는데 아니 그럼 증거 없이 제가 왜 살인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최종 결론 사형 띵띵띵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 되겠고, 자, 선택적 추상화는 부분적인 세부적인 근거로 범인이 발이 250인데 너 발 250 띵띵띵 너 사형 띵띵띵 너 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살인 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책마다 이렇게 단어를 좀 다르게 쓰는데 일부 정보를 선택적으로 주의하죠. 그렇죠? 일부 정보를 선택적 주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시 전체 결론. 그래서 여기는 근거 없이 너 살인죄 땅땅땅 최종 결론. 여기는 범인이 250인데 너가 250 너 살인 유죄 사형 땅땅땅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배심원도 250 되게 많고 이 세상에 250 나 지금 백화점 가면 250 구두 맨날 못 찾아가지고 그쵸? 다 팔려나갔어. 이 세상에 250인 발 너무 많은데 왜 나만 범인이야? 그쵸? 범인의 발자국 250이라고 왜 나만? 그럼 여기 앉아있는 배심원들 다 250 다 범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세부 근거로만 전체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마리가 너무너무 헷갈려. 얘네 두 마리가 너무나 같은 단어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 추상화는 차라리 이렇게 외워요. 선택적 주의를 하는 거야. 일부 정보만 선택적 주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선택적 추상화고 그 다음에 임의적 추론은 근거 없이 결론을 내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친구들 또 외워야 되겠죠. 요 친구들. 그래서 요 친구들 중에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말고 자 2011년에 6번을 풀어보면서 합시다. 자, 백이 제시한 인지적 왜곡 형태,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나 똑같은 말 중 가라의 예시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명수는 내가 모처럼 영화 보러 가려고만 하면 항상 길이 막혀라고 불평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내가 모처럼 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한일전 축구만 보면 져. 야, 내가 축구 안 보면 이긴다니까. 내가 축구만 보면 져. 그쵸? 뭐예요? 개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 개인화. 그래서 기역은 가는 개인화. 그래서 답이 2번인데 가 밑에 기역이 돼 있죠. 두 번째. 나
철수는 선생님이 영희에게는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실 거야. 왜? 근거가 뭐야? 왜? 그러면 영희가 전교 1등 했어? 왜? 근거가 뭐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여자니까. 같은 아파트 살고 같은 여자면 나 내신 점수 따러 우리 학교 선생님들 집에 다 밑에 층에 살 거야. 그쵸?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살고 같은 여자니까. 와, 이렇게 해서 영희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잘 준다. 나는 뭐예요? 나는 리을. 리을은 이제 임의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충분한 근거 없이 뭐예요? 같은 아파트, 그 다음에 같은 여자니까. 적절한 근거가 아니죠. 그렇죠? 적절한 근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니까 이 근거, 적절한 근거가 아닌 이 근거들로 어떻게 해요? 최종 결론을 수행평가 점수 잘 줄 거야. 수행평가랑 같은 아파트랑 같은 여자랑 뭔 상관임? 수행평가 점수 잘 줄 거야. 임의적 추론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근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 경서는 이번 시험에서 실수로 전과목 만점을 놓쳤기 때문에 실수로 전과목 만점을 놓쳤어요. 전과목 만점. 전교 1등을 했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에는 비읍. 비읍은 확대 축소가 되겠어요. 자, 만점을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그쵸? 만점을 받지 못했다고 죽어야지. 죽어야지는 아닌데 전교 1등 했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이 확대 축소인데 이 확대에 뭐가 있어요? 보통 수능을 치면 언어 영역 맞히면 무조건 어떤 친구가 자살을 하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 과목을 잘 치면 되는데 언어 영역 하나 망쳤다고 이 모든 수능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도 끝났어. 언어 영역 하나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확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 그래서 요거를 극대화 같은 말로 극소화 란 단어로도 씁니다. 도희는 라의 도희는 선생님이 내게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라고 했지만 운동도 좀 하라고 한 것을 보니 나를 공부만 하는 답답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틀림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운동 좀 하라고 그 한마디 했다고 나를 답답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라에는 미음이 뭐예요? 선택적 추상,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여과, 정신적 여과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부 세부적인 특정적인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운동 잘할, 운동 좀 해. 운동 좀 해. 했다는 선택적 주의. 운동 좀 해. 그 말. 왜 나머지 다른 말도 했잖아. 뭐였지? 너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라고도 했죠. 그쵸? 공부도 잘하고 다시 쓸게요.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 아주 모범적 이란 말을 했어. 우리 누구 이름 뭐였죠? 우리 도희는 우리 도희는 공부도 잘하고요. 아주 모범적이고요. 운동만 잘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공부도 잘하고 우리 도희는 아주 모범적이라서 운동만 잘하면 되겠네. 운동만 잘하면 되겠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도희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고 운동만 잘하면 되겠네. 자, 이거 좋은 거죠? 자, 운동도 잘한다. 운동 잘한다. 좋은 말. 아주 모범적이다. 좋은 말 해줬죠. 도희한테. 근데 도희한테 마지막에 운동만 좀 잘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희가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뭐야. 좋은 말은 하나도 기억 안 나. 운동 잘하는 걸로 하겠네 해서 특정 선택적 주의 일부 정보만 운동 잘하는 말만 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를 결론을 내린다가 선택적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 전체 결론을 전체 사건의 의미 해석, 이렇게 의미 해석도 달아놓을게요. 의미 해석도. 전체 결론, 전체 의미 해석. 그래서 이런 기본적 오류가 있죠. 저 나머지 기본적 오류 한번 책을 보고 또 적어볼게요. 1번 의미적 추론, 2번 선택적 추상화 했고요, 우리. 독심술. 자, 3번에 독심술. 독심술 독고일의 심리학하니까 찔리네. 이건 적지 말래요. 그렇죠? 독심술 적읍시다. 독심술. 이 친구 중에 독심술. 그 다음에 파국화 있습니다. 파국화. 그 다음에 이분법적 사고. 그 다음에 과잉일반화. 그 다음 낙인 찍기. 요런 거 등등등이 이제 인지적 오류, 왜곡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문제 풀면서 2011년에 6번 한번 같이 전부 다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다룬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상당 기법이 따로 있겠지만 그건 이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문제풀이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 이번 주에는 일단 기출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앨리스와 팩 2010년 이렇게 마무리하고 2011년 좀 이따가 들어갈게요. 좀 이따 봐요.